당신은 정말 그걸 몰라요? 그럼 미래가 없어요. 저희는 그걸 배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시아의 네팔에서 촬영된 이 남자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CNN의 한 기자가 취재를 위해 네팔을 찾아갔는데요. 그러나 네팔의 거리에서 놀라운 광경을 본 그녀는 그제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남자가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자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드 애슐린이에요. 저는 CNN에서 현장 기자로 13년간 일해왔습니다. 전쟁과 선거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죠. 큰 사건들을 취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팔의 작은 마을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은 제 컴퓨터 화면에서 시작되었어요. 새벽 2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레딧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게시물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 12남매 중에서 한 명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 이야기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하지만 밑에 달린 댓글들이 달랐어요. 너무 진짜 같았고, 너무 자세했고,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말이죠. 베트남, 네팔,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료를 내기 위해 농장 동물들을 팔았다는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어 문장들을 목숨이 달린 것처럼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게시물을 저장해두고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 생각이 계속 나고 있었어요. 대체 왜 부모들이 왜 한 언어의 재산을 바치고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기사로 꼭 써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마침 휴가를 받은 저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2주 뒤, 저는 네팔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카트만두에 도착했을 때 뜨거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하며 제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제 통역사인 루카스 아이트너를 만났어요. 네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언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릴 무언가를 볼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공항을 걸어가고 있는데 루카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런데 다음에 나온 그의 말은 제 뺨을 세게 한 대 친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한국어를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완전히 진지했어요. 그의 눈에는 농담도 미소도 외국 기자를 놀라게 하려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낡은 지프에 올라타서 카트만두의 바쁜 거리들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낯선 글자들 사이에서 한국어 글자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가게들 위에 한국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어 학원들이 밝은 현수막으로 수업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보셨죠? 제 놀란 표정을 눈치챈 루카스가 말했어요. 이제 여기 어디든 한국어가 있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멀어질수록 건물들이 작아지고 있었고 길이 더 울퉁불퉁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가족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 한 명만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 명만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프가 진흙벽돌과 철판으로 만든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먼지 날리는 마당에서는 닭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물소 한 마리가 나무 기둥에 묶여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아이를 봤어요. 워렌 비룸이 나무 아래 앉아서 두꺼운 책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책 페이지에 적힌 한국어 글자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13살 소녀는 너무 진지하고 집중해 있어서 우리 지프가 도착한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인 카란이 우리를 맞으러 나왔어요. 키가 큰 분이었는데 수년간의 농사일로 거칠어진 검은 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미소는 따뜻하고 반가워 보였어요. 카란이 워렌이 공부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소년이 책에서 고개를 들었는데 어린 얼굴에 비해 너무 늙어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13살 아이의 걱정 없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매일 공부해요. 카란이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요. 워렌이 다시 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 전체를 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모습들은 희생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가족의 가장 좋은 옷들이 빨랫줄에 걸려 있었는데 깨끗하지만 여러 곳이 바느질로 기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이어야 할 물소도 말라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워렌의 한국어 수업료와 한국 정착 비용을 위해 가장 튼튼한 물소들을 15마리나 팔았다고 했어요. 카란이 나무에 못으로 박아둔 판지에 적힌 워렌의 하루 일정을 보여줬어요. 새벽 4시 동물 돌보기, 오전 6시 한국어 듣기 연습, 오전 8시 문법 공부, 오전 10시 단어 외우기. 이런 식으로 늦은 밤까지 계속되고 있었어요. 식사와 농사일을 위한 짧은 휴식만 있었죠. 소년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카란에게 물어봤어요. 많은 자녀들 중에서 왜 워렌인가요? 카란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마당에서 놀고 일하고 있는 12명의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워렌은 똑똑하지만 마음도 강해요. 이 길은 매우 힘들 거거든요. 둘 다 필요해요. 오후 내내 워렌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어 글자로 가득 찬 공책들이 있었는데 페이지가 잉크로 까맣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쓰고 있었어요. 낡은 휴대폰으로 한국어 대화 녹음을 들으며 발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소년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였어요. 배우는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가 가족의 희망을 담고 있었어요. 실수 하나하나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 형제자매들, 마을 전체를 실망시키는 것 같았죠. 마을 학교에서는 워렌과 선택받은 몇 명의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나무 벤치와 한국어 글자로 가득한 칠판이 있는 소박한 방이었어요. 선생님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한국어를 배운 젊은 여성이었는데 부족한 교재로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워렌의 한국어 반다른 학생들도 각자 가족의 꿈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부모가 오토바이를 판 18살 소녀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금귀걸이를 주어서 교과서를 산 15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이 교실에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족의 간절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워렌의 어머니는 매일 철제 도시락통에 점심을 싸주고 있었어요. 밥, 채소, 가끔 작은 고기 조각처럼 음식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항상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배운 한국어 글자로 쓴 쪽지를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들에는 힘내나 사랑해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워렌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누군가가 올림픽을 위해 훈련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매일이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EPS-토픽 시험에 합격하는 것 말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한국도 못 가고 가족들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였어요. 마을에 해가 지고 있을 때 워렌이 드디어 책을 덮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물소에게 한국어 문장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로 표현된 가족의 사랑, 작은 소년 하나가 짊어진 마을의 희망이었죠. 워렌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생명줄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개월 뒤, 저는 인천공항에서 워렌이 입국장을 통과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키 큰 한국 직장인들과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그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싸구려 배낭과 낡은 신발이 눈에 띄었지만 그의 눈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을에서 지하철 안내방송을 연습하던 소년이 이제 정말로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꿈꿔왔던 모든 것이 갑자기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워렌의 서울 첫 아침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그려준 손그림 지도를 꼭 쥐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어떤 기차를 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몇 정거장을 세워야 하는지가 정확히 그려져 있었어요. 워렌이 일하게 될 공장은 서울 외곽의 공업지역에 있었어요. 회색 건물들이 눈이 닿는 곳까지 늘어서 있었고, 옆면에는 한국 회사 이름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송 트럭들이 우리 옆을 지나가며 덜컹거리고 있었고, 공기에서는 쇠와 기계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워렌의 일터는 조립 라인과 끊임없는 기계 소리로 가득한 큰 방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직장인들이 각자 자리에 서서 작은 전자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그리고 제가 알 수 없는 다른 나라들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워렌의 상사는 빠르게 말하며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를 원하는 중년의 한국인이었어요. 워렌의 첫날, 이 상사가 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더 연습해요. 워렌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 모든 공부 시간, 그 모든 준비, 그런데 첫 번째 평가가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렌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 수 있는 한 가장 또렷한 한국어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점심시간에 워렌은 처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직장인들은 무리를 지어 한국어와 각자의 모국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워렌은 밥과 김치를 조용히 먹으면서 주변의 모든 한국어 대화를 들으려 하고 있었어요. 들은 것에서 뭔가 배우려고 했죠. 그때 야오주가 나타났어요. 야오는 한국에 온 지 5년 된 베트남 직장인이었어요. 친근하고 활발했으며 모든 사람을 반갑게 만드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렌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걸 보자 바로 걸어와서 앉았어요. 새로 오셨네요. 야오가 워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말했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것이 워렌의 첫 번째 진짜 동료와의 대화였어요. 그가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네팔에 대해서, 자신의 마을에 대해서, 책과 동영상으로 한국어를 배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야오는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무서웠어요. 하지만 점점 쉬워져요. 그날부터 야오는 워렌의 한국 직장 문화 안내자가 되었어요. 어떤 엘리베이터를 써야 하는지, 어디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기계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지만 진짜 고비는 워렌의 두 번째 주에 왔어요. 조립 라인의 기계가 멈춰서 상사에게 문제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국어 기술 용어들이 어려웠고 워렌은 설명하다가 말을 더듬었어요. 한국인 상사는 짜증난 표정을 하며 더 빠르게 말했어요. 워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을 썼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이 일을 멈추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워렌이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려고 계속 시도하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혼란스러워할 시간은 없어요. 그날 저녁 워렌은 작은 기숙사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화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워렌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현실이 마을에서 한국어를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하지만 워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퇴근 후에 한국어 기술 용어들을 공부했습니다. 낮에들은 새로운 단어들을 적어두고 발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했어요. 듣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 한국 뉴스와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동료들이 그의 발전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발음을 지적했던 상사가 더 복잡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장인들도 쉬는 시간에 대화에 포함시켜주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꿈을 짊어졌던 소녀는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성공이 단순히 한국어 단어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을, 한국 문화를, 한국식으로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렌의 한국 생활 3개월째 예상치도 못한 큰 일이 생겼어요. 어금니에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되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통증은 날마다 심해져서 워렌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에 집중하지도 못할 정도가 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그가 손으로 뺨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계속되는 아픔 때문에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치아 통증은 네팔에서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잔인하게 떠올리게 했어요. 수년간 싼 쌀과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채소들만 먹으며 살았던 것이 치아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월에는 처음에는 아픔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두려웠고 약해 보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아픔을 조용히 견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턱에서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조립 라인 일에 집중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한국인 상사가 워렌이 집중하지 못하는 걸 눈치채고 따로 불렀어요. 아파요?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워렌은 한국어로 치아 통증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의료 용어들은 공장에서 배운 단어들과 달랐습니다. 턱을 가리키며 아파요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뭐가 아픈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야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점심시간에 야오는 워렌이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것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야오도 한국 첫 해에 비슷한 건강 문제를 겪어봤기 때문에 몸의 아픔과 한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두려움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어요. 치과에 가자. 야오가 자신의 소중한 휴가를 써가며 워렌과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비용 걱정하지 마.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좋아. 치과는 유리벽과 밝은 흰색 조명이 있는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어요. 월에는 그렇게 깨끗하고 첨단 의료시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기실에는 편안한 의자들과 한국 건강 잡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모든 곳에서 소독약과 민트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월에는 무서웠어요. 진짜 치과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마을에서는 치아 문제가 생기면 동네 약국에서 해결하거나 그냥 나아질 때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치과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가 입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상상이 무섭고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치과 의사는 부드러운 손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 여성이었어요. 워렌이 떨고 있는 걸 보자 천천히 또렷한 한국어로 검사의 각 단계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워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한 영어로 바꿔서 말해줬는데 이게 워렌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에서 4년 공부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검사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심한 충치가 발견되었어요. 네팔에서라면 몇 주 동안 아픔을 견디다가 어쩌면 치아를 아예 뽑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치과 의사는 당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워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치과 의사가 워렌이 젊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걸 알게 되자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전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젊은이들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여기서 삶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환영하는 방법이에요. 치료가 끝났을 때 워렌의 치아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정상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치과 의사의 친절함, 야오의 도움, 상사의 진짜 걱정이 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날 저녁 월에는 공장 근처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아프지 않게 김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염된 치아의 고문이었던 매콤하고 발효된 채소가 이제 맛있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동료 탕지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이네. 울지 않고 김치를 먹을 수 있어. 워렌이 새로 치료받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단어와 문법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을 돌봐줄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네팔을 떠나며 마을의 꿈을 짊어졌던 소녀는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으로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월에는 더 자신 있게 한국어를 말했어요. 문법이 늘어서가 아니라 드디어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워렌 취재는 여기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저를 다시 한국 가게 만든 놀라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워렌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선생이었어요. 회사에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맡아달라고 했고 저는 이 변화를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렌이 가르치는 문화센터는 서울의 화려한 어학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접이식 의자와 한국어 글자로 가득한 화이트보드가 있는 소박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기 중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네팔 마을 교실에서 봤던 것과 같은 희망찬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워렌이 교실 앞에 서 있었는데 제가 처음 만났던 떨리는 13살 소년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먹고 지내면서 키도 크고 자신감도 넘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발음은 이제 또렷하고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던 것과 같은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학생들은 정말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필리핀 출신 마리아가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3번이나 포기했지만 워렌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전하기로 한 러시아 출신 드미트리도 있었어요. 워렌은 매번 수업을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화이트보드에 자신의 이름을 한국어로 쓰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을에 대해서, 가족의 희생에 대해서, 첫 출근 날의 무서웠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들으며 자신들의 고민이 그의 말 속에서 반영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한때 워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문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워렌의 가르치는 방식은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과 달랐습니다. 공장 일에서, 장보기에서, 병원 가기에서 나오는 예시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워렌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국어 글자 읽기를 어려워하는 나이든 노동자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 마을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과 같은 인내심 있는 관심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새로운 학생이 수업에 늦게 도착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일을 막 시작한 미얀마 출신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서워했으며 자신의 수준에 비해 명백히 너무 어려운 한국어 교과서를 꽉 쥐고 있었어요. 워렌은 즉시 쉬운 영어로 바꿔서 말하며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초급 문제집을 주고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을 보여줬습니다. 인사하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법, 고맙다고 말하는 법이었어요. 그의 친절함이 정확히 야오가 첫 출근날 자신을 환영해 주었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워렌이 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네팔이 그리워요? 제가 기차를 기다리면서 물어봤어요. 워렌이 잠깐 생각했어요. 가족은 매일 그리워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팔은 더 이상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제 안에서 항상 간직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은 다른 사람들도 건너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어서예요. 그해 여름, 워렌의 회사에서 한국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 노동자를 인정하는 상에 그를 추천했어요. 시상식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대형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때 흙바닥에 한국어 글자를 그어가며 외우던 소년이 이제 같은 글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공로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누군가의 휴대폰 화상통화로 시상식을 지켜보고 있는 워렌의 가족을 보는 것이었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아들이 한국과 네팔 사이의 문화적 다리를 만드는데 보인 헌신을 칭찬할 때 아버지 카란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워렌의 이야기는 야오로부터 배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격려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되물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마을의 꿈을 짊어졌던 소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꿈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마을의 꿈을 등에 지고 떠났던 13살 소년 워렌. 처음엔 떨리는 한국어로 시작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느새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한국 치과 의사의 따뜻한 손길에 용기를 얻고 마침내 한국에서 멋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소년의 작은 입에서 시작된 한국어는 이젠 국경을 넘어 세상을 잇는 말이 되었습니다. 워렌의 여정은 언어가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희망의 씨앗임을 보여줍니다. 한 마을의 희망이던 소년은 이제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은 오늘도 진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마무리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